5년 전 강씨 가문의 저택을 뒤흔들던 폭풍우 치는 밤이었다. 하늘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번개가 연이어 터져 나왔고 그 순간마다 거대한 저택의 창백한 실루엣이 드러났다. 천둥 소리는 값비싼 창문을 뒤흔들었고 쏟아지는 비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저택 안의 폭풍은 바깥의 자연현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파괴적이었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는 서유진이 무너져 있었다. 그녀의 얇은 실크 잠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빗물 때문이 아니라 절망과 공포의 차가운 땀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텅 비어 있었고 시선은 계단 꼭대기에서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고 있는 오수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수희. 그녀는 유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제는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낸 악마였다. 수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자신의 배를 보호하려는 듯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기가 유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넌 내 아이를 죽였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그 손가락은 마치 유죄를 선고하는 심판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주변에 있던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위를 달래려 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유진을 향한 비난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때 저택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태민이 들어섰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비에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한눈에 담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와 계단 위에서 비통하게 울고 있는 연인. 그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수희에게로 향했다. 그는 유진을 마치 바닥에 더러운 얼룩처럼 지나쳤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질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확신만이 가득했다.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고 유진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강태민은 수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수희는 그의 품에 안겨 더욱 서럽게 울며 말했다. 태민 씨, 유진이가 저를 밀었어요. 제가 임신한 걸 알면서 우리 아기를 잃었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태민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있는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과 혐오 그 자체였다. 마치 인간이 아닌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유진은 그 시선 아래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태민 씨. 유진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떨렸다. 저는 밀지 않았어요. 수희가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호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그의 발치에 매달려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강태민은 그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서 판결을 내린 상태였다. 그의 세상에서 오수인은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고 서유진은 질투에 눈이 먼 악녀였다. 강태민은 수위를 하녀에게 맡기고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릴 때마다 유진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 서서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서류 한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과 뺨 위로 흩어졌다. 맨 위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미 강태민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다. 유진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유기였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완벽하게 통제된 분노였다. 너 같은 괴물과 단 하루도 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아. 네가 내 아이를 죽인 여자의 자궁에서 내 아이가 자라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 그의 말은 유진의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냈다. 그녀도 임신 중이었다. 이 사실을 그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가장 기쁜 순간을 어떻게 함께 나눌지 수없이 고민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악몽이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다. 태민 씨, 저도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그러나 그녀의 고백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다. 그는 경멸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임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수위를 해치기 위해 그런 비열한 거짓말까지 하는 건가?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너 같은 여자의 뱃속에서 자랄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아. 나는 그 아이를 절대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희망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렸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오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해. 건장한 남자 2명이 다가와 유진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태민을 향해 소리쳤다. 안 돼, 제발. 태민 씨, 한 번만이라도 내 말을 들어줘요. 하지만 그는 이미 등을 돌린 후였다. 그는 오수희를 위로하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있었다. 그 다정한 모습은 유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광경이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결혼, 그녀의 미래가 바로 저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저택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온몸을 때렸다. 그녀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졌다. 거대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 소리는 그녀의 세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빗속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버린 저택을 바라보았다.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명예,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아버지까지. 뱃속의 작은 생명만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것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배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유진은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서유진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 감각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유진은 천천히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슬픔과 절망은 그녀의 안에서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응축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보았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연약한 아내 서유진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강태민이 오늘 밤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폭풍우는 그녀의 흔적을 지워버렸고 강태민의 세상에서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졌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잊혀진 상처의 흔적을 더듬는 찰나였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영겁의 세월이었다.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뛰는 곳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냈고 그 아래에는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미래를 논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성공의 향기와 은밀한 야망이 뒤섞여 맴돌았다. 바로 그 중심에 JK그룹의 총수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5년 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고 날카로워진 제국의 황제처럼 보였다. 그의 옆에는 약혼녀가 된 오수희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완벽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였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입구 쪽으로 모든 이의 시선이 쏠렸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곳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경외감마저 들게 하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상아색 파워 수트는 그녀의 전문성과 자신감을 드러냈고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알고 싶게 만드는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 서. 유럽 패션 및 기술업계를 단숨에 사로잡은 신생 거대 기업 아우라 에베일에 쌓인 CEO였다. 강태민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처음에는 그저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알리는 본능적인 경계심이었다. 저 여자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가. 하지만 그녀가 한 걸음씩 연 회장 안으로 들어올수록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익숙한 얼굴 윤곽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눈매. 하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달랐다. 과거의 순종적이고 사랑에 가득 찼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눈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냉철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5년 전 그 밤 폭풍우 속으로 사라졌던 그 여자는 죽었다고. 아니,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이 부정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엄마와 똑같은 상아색의 작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나이답지 않게 침착하고 총명해 보였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강태민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멈췄다. 샹들리에의 불빛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오케스트라의 음악도 모두 사라졌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 아이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자신과 똑 닮은 눈, 높은 콧대,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앨범 속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자신을 닮아 있었다. 유전자의 힘을 부정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의 곁에 있던 오수희가 그의 굳은 표정을 눈치채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민 씨, 왜 그래요 하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발은 이미 이성을 잃고 그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확인해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인지 아니면 끔찍한 현실인지. 그는 마치 유령에 홀린 사람처럼 여자와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서자 여자는 그를 인지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드디어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5년이라는 시간이 압축된 그 찰나의 순간 유진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것은 곧 완벽한 평온함으로 덮였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혹은 처음 보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것처럼 무표정했다. 강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유진.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서유진이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실례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군요. 제 이름은 엘레나 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창한 한국어였지만 억양에서는 오랜 해외 생활의 흔적이 묻어났다.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충격받은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옆에 있는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 서진우입니다. 진우야, 인사드리렴. 아이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꾸벅 숙이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 맑고 어린 목소리가 태민의 심장을 찔렀다. 서진우, 그녀의 성을 따른 아이. 태민은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한 외국인 사업가가 그들에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엘레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엘레나, 드디어 오셨군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치 방금 전에 껄끄러운 만남은 없었다는 듯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태민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져가는 두 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가는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과거의 망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죄책감, 그의 후회, 그리고 그가 저버렸던 진실의 파편들이었다. 옆에서 오수희가 계속해서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아니,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그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연 회장의 화려함은 이제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다시 한번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연 회장의 화려한 불빛이 꺼지고 난 후 강태민의 세상은 깊고 끈질긴 어둠에 잠겼다. 그는 JK그룹 빌딩의 최상층,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서울에 잠들지 않는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망막에는 오직 하나의 얼굴, 자신을 놀랍도록 닮은 그 얼굴만이 새겨져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넘겼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평생을 감정과 본능을 통제하며 살아왔다. 이성은 그의 무기였고 냉철함은 그의 갑옷이었다. 그러나 어젯밤 엘레나 서와 그녀의 아들을 마주한 순간 그의 견고했던 성벽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의 근원을 파헤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잠기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로웠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와. 몇 초 후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10년 가까이 강태민을 보좌해온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지만 상사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민은 창밖을 응시한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우라 그룹의 CEO 엘레나 서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모든 걸 지난 5년간의 행적이 사생활, 주변 인물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 이상의 거의 절박함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김 비서는 잠시 침묵했다. 엘레나 서는 어젯밤 이후 제게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태민의 목소리가 다시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그 여자 아들 서진우, 그 아이에 대해서도 알아봐. 출생 기록, 병원, 모든 것을 가능하면 머리카락이든 뭐든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샘플을 확보해. 단, 누구도 눈치채서는 안 돼.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DNA 검사라니. 그는 상사가 이토록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대답할 뿐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김 비서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회장님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엘레나 서라는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같은 시각 강태민의 약혼녀 오수인은 강남의 한 고급 에스테틱에서 관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값비싼 아로마 오일과 부드러운 마사지도 그녀의 내면에 이는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어젯밤 강태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유진과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던 그 깊은 충격과 혼란. 5년 동안 그녀는 승리자였다. 그녀는 서유진을 몰아냈고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인 강태민을 차지했다. 하지만 단 하룻밤 만에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여왕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녀의 왕좌를 위협하고 있었다. 특히 그 아이. 서유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잔인하게 그녀를 짓밟았던 것이다. 아이만 없었다면 태민의 마음이 흔들릴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그녀가 돈으로 매수한 연예부 기자였다. 나예요.
새로 조사해줄 사람이 있어요. 아우라 그룹의 엘레나 서. 뒷소문이 꽤 흉흉하던데 실력보다는 몸으로 로비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둥. 뒤를 봐주는 늙은 스폰서가 있다는 둥. 뭐든 좋아요.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낼 만한 자극적인 기사를 터뜨려줘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어. 저런 여자가 JK그룹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란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서유진이 돌아온 이상 이번에는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했다. 한편 폭풍의 눈의 중심에 있는 서유진, 즉 엘레나 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아들 진우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5년 전 빗속에 내팽개쳐졌던 비참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우아한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아들은 포크를 야무지게 쥐고 오믈렛을 먹고 있었다. 진우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엄마, 어젯밤에 봤던 그 아저씨. 왜 엄마를 보고 유령 본 것처럼 놀랐어요. 꼭 심술궂은 곰 같았는데.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랑 아는 사람인 줄 알았나 보지.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으니까.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어젯밤 강태민을 마주했을 때 그녀의 심장도 잠시 멈췄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날카롭게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의 서유진이 아니었다. 절망의 끝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강철로 단련시켰다. 그녀는 이날이 올 것을 예상했다. 강태민을 다시 마주칠 날을. 그래서 그녀는 준비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그녀가 은밀하게 수집해온 JK그룹과 오수희에 대한 정보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필요하다면 휘두를 검이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비서이자 오른팔인 프랑스인 알렉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예상대로입니다. 대표님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매우 조직적인 움직임입니다. 유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바야, 알렉스. 그런 소음에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우리는 결과로 증명할 거야. 흔들리지 말고 예정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그리고 진우의 보안을 한 단계 더 강화해줘. 어떤 파리 한 마리도 접근하지 못하게.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없는 사랑과 함께 그 무엇도 아들을 해치게 두지 않겠다는 맹수와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고요했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세계의 거대한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 진실을 덮으려는 자, 그리고 진실로부터 모든 것을 지키려는 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전쟁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총성이나 비명은 없었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고 거대한 이권이 걸린 전장이었다. 서울시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판턴 프로젝트, 즉 AI 기술과 럭셔리 패션을 결합한 미래형 복합 쇼핑, 단지 개발 사업의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유통 강자 JK그룹과 유럽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기술 패션 기업 아우라그룹, 강태민과 엘레나 서, 즉 서유진은 이제 전 남편과 아내가 아닌
프로젝트의 명운을 건 경쟁자로 마주 앉게 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민의 등 뒤에는 JK그룹의 최고 임원들이, 유진의 옆에는 그녀가 유럽에서부터 직접 이끌고 온 핵심 브레인들이 자리했다. 오수희 역시 JK그룹의 고문 자격으로 태민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시종일관 유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 것은 JK그룹이었다. 강태민은 연단에 서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좌중을 휘어잡았다. 그의 계획은 거대 자본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청사진이었다. 그는 숫자를 통해 말했고 실적을 통해 증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그의 논리는 견고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업계 전문가들은 JK그룹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듯 했다. 태민은 자신의 발표에 만족하며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유진을 힐끗 쳐다보았다. 저 여자가 과연 이 거대한 제국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일말의 연민과 우월감이 그의 마음속에 교차했다. 다음은 아우라 그룹의 차례였다. 서유진이 조용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강태민처럼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험을 팔고 있었다. 그녀가 제시한 비전은 혁신 그 자체였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쇼핑 경로를 제안하는 AI 컨시어지, 지속 가능한 신소재로 지어진 친환경 건축물, 그리고 아우라만이 독점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럽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미래의 쇼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다. 강태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JK그룹이 어떻게 지을 것인가 집중했다면 서유진은 왜 이곳에 와야 하는가를 설득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예상 질문에 대해 완벽한 데이터를 근거로 답변했고 프로젝트의 약점마저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전략을 선보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과거의 연약한 아내로 볼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은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천재적인 전략가였다. 분노나 질투 이전에 순수한 경외감이 먼저 치고 올라왔다. 그는 자신이 지난 5년간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아니, 애초에 자신이 어떤 보석을 제 발로 걷어찼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결과는 예상 밖의 무승부였다. 심사위원단은 두 그룹의 강점을 모두 높이 평가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결국 강태민과 서유진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 첫 번째 실무 협상 회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던 중 하나의 계약 조항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그때 깊은 생각에 잠긴 유진이 무의식적으로 펜 끝으로 테이블을 3번 가볍게 두드렸다. 똑, 똑, 똑.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민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그것은 서유진만의 버릇이었다. 5년 전 그가 사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차를 내오며 말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3가지만 정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리고는 찻잔 받침을 손가락으로 3번 가볍게 두드렸었다. 똑, 똑, 똑. 그때 그는
그녀의 말을 귀찮게 여기며 흘려들었다. 하지만 지금 천재적인 전략가가 된 그녀가 똑같은 버릇을 보이고 있었다.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이 예고 없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에 다정했던 아내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의 얼굴이 겹쳐졌다. 기억의 파편은 의심의 씨앗을 싹 틔웠다. 그토록 현명하고 사려 깊었던 여자가 정말 질투 때문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그는 5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늦은 시간에 오수인은 혼자 저택을 찾아왔을까? 왜 유진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그녀의 말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을까? 왜 자신은 유진에게 단 한 번의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을까? 그동안 진실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오수희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태민 씨, 그 여자 너무 오만하지 않아요. 분명 우리 기술을 빼내려고 속임수를 쓰는 걸 거예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그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함에 가득 찬 비난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다시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의심은 한번 피어오르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강태민의 마음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었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조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공식적인 경로로 서류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신은 어둠을 틈타 직접 움직였다. 그는 JK그룹의 법무팀을 통해 5년 전 오수희가 유산으로 응급치료를 받았던 대학병원의 병원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그의 지위와 권력은 굳게 닫힌 기록 보관소의 문을 열기에 충분했다. 한밤중 병원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먼지 쌓인 서류에서 그는 마침내 5년 전 그날의 진료 기록 원본을 손에 넣었다. 공식적인 보고서의 내용은 깔끔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계류 유산. 하지만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며 단련된 강태민의 눈은 미세한 위화감을 놓치지 않았다. 담당 의사의 서명이 다른 페이지의 서명과 미묘하게 달랐다. 마치 급하게 따라 그린 것처럼 끝부분이 살짝 떨려 있었다. 또한 응급 초음파 검사 결과지의 출력 시간이 오수희가 병원에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보다 30분이나 빨랐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얼마든지 행정착오라고 둘러댈 수 있는 사소한 흠집이었다. 하지만 태민에게는 이것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에 가장 밑단에 있는 균열처럼 보였다. 그는 이 균열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김 비서의 보고는 다음 날 아침에 올라왔다. 그는 강태민의 지시대로 그날 밤 근무했던 의료진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대부분은 여전히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유독 한 명, 최은미라는 간호사가 사건 직후 갑자기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 비서는 그녀의 행적을 쫓아 작은 지방 소도시까지 내려갔다. 최 간호사는 현재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김 비서는 손님으로 위장하여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 대화를 시작하다가 자연스럽게 5년 전 병원 근무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최은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김 비서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오수희 씨 말입니다. 그날 밤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죠. 저희 회장님께서 당시 고생했던 분들께 작은 성이라도 표하고 싶어 하셔서요. 혹시
담당 의사셨던 박진석 선생님 소식은 아시는지요? 그 순간 최은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모든 건 박 선생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그녀는 말을 내뱉고 나서야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진석 의사,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은 일. 김 비서는 더 캐물을 필요도 없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게를 나왔다. 강태민이 찾던 실마리가 드디어 잡혔다. 한편 오수인은 강태민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눈에 띄게 냉담해졌고 함께 있는 시간에도 다른 생각에 잠겨있기 일쑤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와인을 따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러고 보니 5년 전 그날 당신을 돌봐줬던 의사 이름이 뭐였지 고생했을 텐데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한 것 같아서. 그 질문에 오수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 지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댔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조사를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공포는 그녀를 더욱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몰았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방법은 단 하나. 문제의 근원인 서유진과 그 아이를 치워버리는 것뿐이었다. 수인은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진우가 다니는 최고급 유아 스포츠 클럽의 정보를 알아냈다. 그녀의 계획은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작은 사고를 일으키고 그것을 빌미로 서유진의 양육 자격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엄마로서 부주의하고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강태민에게 심어주어 그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다정한 이모처럼 위장하고 값비싼 장난감을 손에 든 채 클럽의 라운지에서 놀고 있는 진우에게 접근했다. 안녕, 아가, 이 로봇 정말 멋지지 않니? 그녀가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거는 순간이었다. 그녀와 아이 사이에 그림자처럼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다. 유진이 고용한 전문 경호원들이었다. 부인, 아이에게서 떨어져 주십시오. 그때 라운지 반대편에서 통화를 하던 유진이 차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하여 물러나게 한 뒤 오수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내 아들에게 손댈 생각 마. 오수희, 넌 이미 내 인생을 한번 망가뜨렸어. 2번 다시 그런 기회는 주지 않을 거니까.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 생각이라면 그땐 나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의 경고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 강력했다. 오수희는 분노와 굴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의 조잡한 계획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실패했고 오히려 유진의 분노만 자극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막다른 길에 몰린 주위의 발악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가장 일상적인 장소에서 굴러가기 시작했다. 주말 오후 서유진은 아들 진우와 함께 JK그룹 소유의 최고급 백화점 아동 코너에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우라그룹의 입점을 논의하기 위한 시장조사 차 들른 곳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만 그녀는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시간을 최대한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진우는 거대한 공룡 모형 앞에서 넋을 잃고 있었다. 엄마, 저 티라노사우루스 좀 봐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흥분해서 소리치는 순간 유진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알렉스가 보낸 긴급 업무 메시지였다. 그녀는 잠시 아들에게서 시선을 뗀 채 메시지를 확인했다. 진우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 금방 올게. 그 찰나는 불과 1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진우는 그 자리에 없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우야, 서진우.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외치며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보았다. 경호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흩어져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백화점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그녀에게는 거대한 아우성처럼 들렸다. 그 순간 백화점 전체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5살 서진우 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7층 VVIP 라운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은 서유진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8층 레스토랑에서 사업 파트너와 식사를 하던 강태민 역시 그 이름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파트너에게 양해를 구할 겨를도 없이 레스토랑을 뛰쳐나왔다. 강태민은 본능에 이끌려 7층으로 향했다. 그가 VVIP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겁에 질린 얼굴이지만 울음을 꾹 참고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다. 서진우였다. 아이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에 불안해하면서도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태민은 직원에게 자신이 아이의 지인이라고 둘러댄 후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진우 맞지? 괜찮아.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 금방 오실 거야.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럽고 다정했다. 진우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금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말을 걸었다. 그는 아이가 초조해지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귓불을 만지는 것을 발견했다. 태민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가 긴장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길 때 나오는 그 자신과 그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버릇이었다. 유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그는 라운지 직원이 아이를 위해 가져온 간식 접시를 보았다.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쿠키가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잣이 박혀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 쿠키를 집어 아이에게 건넸다. 이거 먹으면서 기다릴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거 못 먹어요. 알레르기 있어요. 먹으면 몸이 빨개져요. 그 순간 강태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잣 알레르기. 그것은 강씨 집안 남자들에게 유전되는 희귀한 체질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신까지.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것은 과학이고 핏줄이며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유전자 지도까지 완벽하게 그의 아들이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때 유진이 경호원들과 함께 헐레벌떡 라운지로 뛰어 들어왔다. 그녀는 진우를 발견하고 안도했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태민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유진은 달려가 진우를 품에 와라 끌어안았다. 그녀는 마치 암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듯 태민을 향해
온몸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내 아들 찾아줘서 고마워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아이를 데리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태민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분노나 혼란이 아닌 깊은 고통과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내 아들이야. 그렇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태민은 절박하게 외쳤다. 유진, 제발. 저 아이, 잣 알레르기가 있어. 나처럼. 그리고 저 귓불 만지는 버릇까지. 저 아이 내 아들이잖아. 그의 절규에 유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래, 진우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당신 아들은 아니야. 5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분명히 말했잖아. 내 뱃속의 아이는 절대 당신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는 단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있을 뿐이야. 그 말은 5년 전 그가 뱉었던 잔인한 언어의 메아리가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그를 스쳐 지나갔다. 강태민은 백화점 한복판에 홀로 남아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기쁨이 아닌 아들을 5년 동안이나 버렸다는 참혹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백화점에서의 충격적인 깨달음 이후 강태민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움직이는 분노의 화신이 되었다.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JK그룹 총수로서의 냉혹함과 결단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목표, 즉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거짓을 심판하는 것만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워졌고 그의 모든 세포는 오직 복수를 향해 움직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단 하나의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박진석 의사를 찾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돈이든 협박이든 상관없어. 24시간 안에 내 눈앞에 데려와.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강태민은 처음으로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모든 힘을 오직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법무팀은 박진석의 모든 금융 기록과 약점을 파헤쳤고 보안팀은 그의 모든 동선을 감시했다. 5년 전 오수희가 뿌렸던 돈의 흔적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거대한 그물망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박진석의 숨통을 조여왔다. 결국 24시간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박진석은 강태민의 앞에 끌려왔다.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변의 한 개인 별장이었다.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박진석 앞에서 강태민은 위협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던져 놓았을 뿐이다. 위조된 진료기록 사본, 최 간호사의 진술서, 그리고 5년 전 박진석의 아내 명의로 된 해외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금융기록. 박진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강태민의 얼음 같은 시선 앞에서 그의 모든 저항은 무의미했다. 결국 박진석은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는 오수희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진단서를 위조했으며 그녀가 스스로 계단에서 굴렀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했다. 강태민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원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박진석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놓았다. 바로 오수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그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오수희가 자신을 협박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던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해 두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강태민에게 넘기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다. 강태민은 파일을 받아들고 조용히 별장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이제 거짓에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었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강태민은 JK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를 연다는 명목으로 강씨 가문의 어른들과 JK그룹의 핵심 이사진, 그리고 오수희와 그녀의 부모님까지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수희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수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얼굴로 파티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다. 강태민이 최근 들어 차가워지긴 했지만 그것은 서유진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 애써 자위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JK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이 되는 것을 모두에게 공표하며 서유진에게 완벽한 패배를 안겨줄 생각에 들떠 있었다. 모두의 축하 속에 강태민은 오수희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들을 모신 것은 제 인생의 중대사를 발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5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끔찍한 오해를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파티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오수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강태민은 담담하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박진석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걱정 마세요. 박 원장님, 돈은 약속대로 보내드렸으니까 입만 다물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서유진은 이미 끝났어. 감히 내 남자를 넘본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오수희의 악랄하고 비열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오수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강태민은 마지막으로 서류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오수희의 부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고 이 사진들은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오수희는 결국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강태민의 발치에 매달려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5년의 세월은 그렇게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진실이 밝혀진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수희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그녀 부모의 망연자실한 탄식, 그리고 이 사진들의 경악과 분노가 뒤섞였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 선 강태민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후회는 슬픔이나 연민이 아닌 차갑고 파괴적인 분노의 형태로 발현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낳은 이 모든 비극의 관련자들을 남김없이 심판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분노는 과거의 자신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 칼날은 오수희와 그녀의 조력자들을 향해 있었다. 이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자 지독한 자기 혐오의 발현이었다. 심판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수희와의 파혼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JK그룹의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사기,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보상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그의 영향력 아래 언론은 오수희의 파렴치한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그녀와 그녀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상류사회에서 매장당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JK그룹과의 모든 거래가 끊기며 순식간에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강태민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녀가 서유진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 그 이상을 또한 돈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던 박진석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의사 면허가 박탈되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태민은 이 모든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마치 자신의 더러워진 손을 소독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과오가 남긴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그는 비로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마주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서유진이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 앞에 섰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문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일 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차가운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는 준비했던 수많은 말을 잊어버리고 그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오만함, 그의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어리석었어. 내 교만함과 질투심이 내 인생을 망쳤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진우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서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단단한 벽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심장 주위에 거대한 빙벽을 쌓아 올렸다. 그것은 그 어떤 사과나 후회의 불길로도 녹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의 사과는 강태민 씨,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겠죠. 오수희를 벌하는 건 당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어떤 행동도 5년 전의 일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의 사과를 기다리며 지난 5년을 버틴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라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진우와 나는 당신 없이도 행복한 삶을 만들었어. 당신의 뒤늦은 속죄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은 거절이었지만 그 안에는 원망보다 슬픈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버린 것이었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고 굳게 닫힌 문은 강태민과 그녀 사이에 노인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태민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가 가장 원하는 단 2가지, 아들의 시간과 아내의 용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값비싼 선물을 보냈지만 모두 말없이 반송되었다. 그는 공동 프로젝트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그녀는 철저히 공적인 관계로 선을 그었다. 그는 아들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접촉을 차단했다.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없으며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원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냉정한 통보가 돌아왔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가 부순 것은 단순히 한 여자의 믿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이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다. 유진이 쌓아 올린 저 차가운 빙벽을 깨는 것이 그가 평생 싸워온 그 어떤 전쟁보다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임을 그는 직감했다. 강태민은 깨달았다. 돈과 권력, 그리고 뒤늦은 사과로는 결코 5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서유진이 쌓아 올린 빙벽은 외부의 강한 충격이 아닌 내부의 작은 온기로부터 서서히 녹여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JK그룹의 총수라는 갑옷을 벗어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오만한 지배자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의 속죄는 더 이상 분노의 표출이나 거창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진심을 담은 아주 작은 행동들로 이루어진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김 비서에게 진우의 일과표를 부탁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오후에 노는 공원, 좋아하는 장난감 가게. 그는 거대한 제국을 경영하던 지략을 오직 한 아이의 작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의 회사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오후 진우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공원의 한쪽 벤치를 조용히 지켰다. 처음에는 멀리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아들이 웃는 모습,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는 모습, 5년 동안 놓쳐버린 아버지로서의 모든 순간을 그는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첫 번째 접촉은 우연처럼 다가왔다. 진우가 힘껏 찬 축구공이 대굴대굴 굴러 그의 발밑에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경호원을 시켰을 테지만 그는 직접 몸을 숙여 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이를 향해 부드럽게 공을 굴려주었다. 진우는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 잠시 경계했지만 이내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다시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그날 이후 태민은 공원에서 조용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았다. 그는 결코 먼저 다가가 말을 걸거나 아이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진우가 원할 때 언제든 볼 수 있는 풍경의 일부가 되기를 자처했다. 아이의 마음은 어른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직관적이다. 진우는 자신을 닮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그 공원 아저씨에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조립하던 로봇의 팔이 부러졌다. 속상해서 울상이 된 아이에게 태민이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아저씨가 한번 볼까? 그는 능숙한 솜씨로 부러진 부품을 고쳐주었다. 진우의 눈이 동그래졌다. 우와, 아저씨, 로봇 박사님이세요. 태민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아들을 많이 사랑하는 아빠란다. 그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아이는 태민을 더 이상 그냥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교통이 마비되면서 유진의 차가 늦어지고 있었다. 유치원 처마 밑에서 홀로 엄마를 기다리던 진우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커다란 검은 우산이 아이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유치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옆에 서서 우산의 대부분을 아이 쪽으로 기울여 비를 막아주었다. 그의 어깨는 흠뻑 젖어 들어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불안해하는 아이를 위해 용과 기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아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 서유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경호팀은 강태민의 모든 움직임을 매일 보고했다. 처음에는 의심했다. 이것 또한 자신을 흔들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연극일 것이라고.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면서 그녀는 그의 행동에 어떠한 거짓이나 조급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아들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차창 너머로 아들을 위해 자신의 어깨가 젖는 것을 개의치 않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를 보며 해맑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진우는 집에 돌아와 공원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종알거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순수한 애정은 그녀가 5년간 쌓아 올린 빙벽에 가장 먼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 그녀의 복수는 아이의 행복보다 중요한 것인가? 그녀의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에서 그녀는 오만했던 총수가 아닌 한없이 외롭고 후회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서유진의 마음속 빙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운명은 그들을 마지막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마지막 폭풍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왔다. 과거 오수희의 계략에 빠져 회사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최 회장. 그는 오수희의 몰락 소식을 듣고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증오는 오수희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을 가능하게 했던 JK그룹과 강태민, 그리고 이제 JK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아우라그룹과 서유진까지. 그들 모두를 자신의 불행을 만든 공범으로 여겼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분노는 맹목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최 회장의 복수는 교활하고 전방위적이었다. 그는 먼저 판턴 프로젝트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려 주가를 폭락시키고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JK그룹과 아우라그룹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 그는 강태민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고통, 즉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다. 그의 뒤틀린 복수심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 바로 서진우를 향했다. 위험의 징후는 곧바로 나타났다. 진우의 주변을 맴도는 감시의 수준이 오수희의 어설픈 시도와는 차원이 달랐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움직임이었다. 서유진의 경호팀이 위협을 감지하는 동시에 강태민의 정보망에도 최 회장의 위험한 계획이 포착되었다. 태민은 한밤중에 유진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는 남자의 애절함이 없었다. 오직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단호하고 냉철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이건 더 이상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유진, 최 회장은 정상이 아니야. 그는 진우를 노리고 있어. 힘을 합쳐야 해. 유진은 아들에 대한 위협 앞에서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결전의 날은 판턴 프로젝트의 기공식 현장에서 다가왔다. 수많은 언론과 투자자들이 모인 화려한 행사장은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다.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심어놓은 괴한들은 행사장 한쪽에서 작은 폭발을 일으켜 현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혼란 속에서 경비원으로 위장한 한 남자가 순식간에 진우를 낚아차에 달아나기 시작했다. 진우야, 유진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녀보다 더 빨랐던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진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었다.
태민은 맹수처럼 괴한을 뒤쫓았다. 막다른 길에 몰린 괴한은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아이를 향해 휘둘렀다. 그 찰나의 순간 강태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온몸으로 진우와 유진을 감싸 안았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더욱더 세게 껴안았다. 그의 눈은 오직 아들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의 가족을 지켜낸 것이다. 그 순간 서유진의 세상이 멈췄다. 5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왔던 이성과 냉철함, 그리고 그를 향한 원망의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과 아들을 위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녀가 한때 세상의 전부로 여기며 사랑했던 남자.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더 이상 강태민 씨라는 딱딱한 호칭이 나오지 않았다. 태민 씨, 정신 차려요. 태민 씨.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 위로 하염없이 떨어졌다. 구급차가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유진은 피로 젖어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이타적인 희생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었다. 증오는 상처받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었다.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더 중요하게는 그를 향한 자신의 사랑 역시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침내 선택을 내렸다. 구급차 안에서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돌아와요. 제발 진우와 내게로 돌아와 주어요. 마지막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와 눈물로 뒤범벅이 된 새로운 시작이 움트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병원의 하얀 시트 위에서 강태민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마취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몸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창가에 스며드는 따스한 아침 햇살과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의자에서 잠든 서유진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5년간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와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든 상처라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가 살짝 몸을 움직이자 유진이 곧바로 잠에서 깨어났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수만 마디의 말을 주고받았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아직은 조심스러운 애정.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가시가 없었다. 고마워요. 진우를, 우리를 지켜줘서. 태민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 내가 처음부터 했어야만 했던 일이었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유진아. 그의 사과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는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오를 온전히 인정하는 한 남자의 담담한 고백이었다. 강태민이 퇴원하던 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주 앉았다. 장소는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전망 좋은 한강변의 한적한 집이었다. 진우는 오랜만에 찾아온 안정감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유진은 지난 5년간의 세월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낯선 땅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살아남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엘레나 서라는 강철 갑옷을 만들어야 했던 시간들. 그녀의 이야기에는 원망보다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태미는 변명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모든 고통을 가슴으로 들었다. 그 역시 자신의 5년을 고백했다. 성공의 정점에 있었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던 공허한 시간들. 그리고 그녀와 아들을 다시 만난 후 자신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는지를. 긴 대화 끝에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5년 전 당신에게 상처받았던 서유진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프게 했던 오만한 강태민도 이제 없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 있다고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우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볼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우리가 헤어졌던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점에서. 그것은 강요된 화해가 아니었다. 시련 속에서 서로의 성장을 확인하고 상처를 딛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로 한 두 어른의 성숙한 선택이었다. 1년 후 어느 화창한 가을날의 오후, 한강공원의 넓은 잔디밭 위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민은 아들 진우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몇 번을 넘어지면서도 아들은 아빠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다시 페달을 밟았다. 서유진은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엘레나 서의 날카로움 대신 아내이자 엄마인 서유진의 부드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침내 진우가 비틀거리면서도 혼자서 자전거를 타는데 성공했다. 아이는 기쁨에 차 소리쳤고 태미는 그런 아들을 번쩍 들어 품에 안았다. 그는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춘 뒤 유진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시간은 길고 아픈 길을 돌아왔지만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들 가족에게는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